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겪어봤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들어간 협상 자리에서 분명히 내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없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 다 들어줘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 자리를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멈칫했던 그 감각,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나는 왜 또 그랬을까 하고 속으로 되뇌이는 그 시간들. 아니면 이런 적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번엔 안 된다고 말해야지 하고 단단히 마음먹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어느새 내가 네 해볼게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 그리고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서 그 대화가 처음부터 다시 재생되는 그 고통. 이게 한두 번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번 대화가 끝나고 나서야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깨닫는 사람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분명히 뭔가 이상한 것 같았는데 그게 뭔지를 그 자리에서는 짚어내지 못하고 집에 와서야 아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뒤늦게 알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패턴이 직장에서도 반복되고 거래처에서도 반복되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반복되는 걸 느끼면서 혹시 내 성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 영상이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하나의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거나 약한 사람이라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우지 못한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어릴 때부터 가장 체계적으로 훈련받아온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재벌 2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훈련된 겁니다. 협상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법. 거절을 해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법. 압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법. 대화의 주도권을 조용히 장악하는 법. 이 모든 것이 환경이 만들어낸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재벌 2세들이 어릴 때부터 집에서, 가정교사한테, 해외 유학 생활에서 철저하게 체득한 대화의 심리학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왜 어떤 사람들은 절대 호구가 안 되는지, 왜 우리는 자꾸 끌려다니는지 그 구조가 완전히 보이게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호구가 된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많은 분들이 호구를 돈을 잘 내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심리학적으로 호구의 정의는 훨씬 광범위합니다. 자기 경계선이 없거나 있어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상대방의 감정이나 논리에 의해 자신의 의사결정이 지속적으로 왜곡되는 사람, 이게 진짜 호구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되는 데는 특정한 심리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반응 지연 실패입니다. 압박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것. 두 번째는 승인 의존성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과도한 신경. 세 번째는 맥락 감지 실패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는 것. 재벌 2세들은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릴 때부터 훈련을 통해 극복합니다. 어떻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재벌 2세들의 어린 시절 환경이 어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돈 많은 집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놓입니다. 주변에는 항상 목적을 가진 어른들이 있어요. 부모의 사업 파트너들, 친척들, 직원들. 이 사람들은 아이한테도 목적 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한테 잘 보이면 부모한테 점수를 딸 수 있으니까요. 그 환경에서 아이가 살아남으려면 어릴 때부터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는 의도 감지 능력입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인지의 조기 발달인데요.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 10대, 20대를 거치면서 천천히 발달시키는 능력을 이 아이들은 훨씬 이른 나이에 강제로 훈련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벌 2세들이 가진 첫 번째 대화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의도를 먼저 읽는 능력.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목적을 먼저 파악하는 것. 여러분이 누군가랑 대화할 때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세요? 대부분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훈련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 대화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를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진짜 능력 있다. 이번 프로젝트 너 아니면 안 되는데
어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칭찬에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래, 한번 해볼게 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훈련된 사람은 이 순간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칭찬을 먼저 꺼낸 이유가 뭐지? 칭찬으로 내 승낙을 유도하려는 건가? 그래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표정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과 판단의 분리라고 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한테는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감정과 판단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그 상태에서 하는 판단은 자동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왜곡됩니다. 이게 진화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아군이고 아군의 요청은 들어줘야 한다는 논리인 거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이 자동 반응은 호구를 만들어냅니다. 재벌 2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자동 반응을 차단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요.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실제로 어떤 재벌 가문에서는 자녀 교육 중에 이런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교사나 부모가 아이한테 갑자기 제안을 하거나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즉각 반응하면 왜 바로 대답했지? 라고 질문합니다. 아이는 반응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을 강제로 기르게 됩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냉담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무례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자기보호 능력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훈련이 필요했는데 하고 느끼신 분들, 이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재벌 2세들의 심리 전략부터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다크 심리 기술까지 이런 내용들을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구독 중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한테 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능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언어 프레임을 장악하는 능력입니다. 협상이나 대화에서 프레임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프레임은 쉽게 말하면 대화의 기준점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 대화를 이끌어가느냐, 그게 프레임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액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 한 문장에 이미 프레임이 깔려 있어요. 이 금액은 비싸다는 전제가 이미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이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비싼 걸 감수하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이미 불리한 위치에 선 거예요. 반면 훈련된 사람은 이 프레임을 거부합니다. 비싸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또는 이 가치를 생각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투자라고 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깔아놓은 프레임을 인식하고 자신이 유리한 새 프레임으로 대화를 재설정합니다. 재벌 2세들은 이 능력을 어떻게 기를까요? 상당수가 어릴 때부터 디베이트, 즉 토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토론 교육이랑 다릅니다. 일반 토론은 내 주장을 얼마나 잘 펼치느냐에 집중하지만 이들이 받는 훈련은 상대방의 전제를 어떻게 흔드느냐에 집중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반인 대부분은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프레임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깔아놓은 전제에 반응합니다. 이 전제를 흔드는 순간 상대방의 논리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 출근 좀 해줄 수 있어? 네가 이 일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 여기에 숨어있는 프레임이 뭔지 보이세요? 네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거절하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함정에 빠집니다. 프레임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컨디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건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중요성의 프레임을 인정하되 그 중요성이 주말 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새 프레임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거절이면서 거절처럼 들리지 않는 기술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능력으로 갑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인데요. 바로 침묵을 무기로 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대화 중에 침묵이 생기면 어떻게 되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 침묵을 빨리 채우려고 뭔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필요한 양보나 정보 노출이 일어납니다. 협상의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진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압박감을 느낄 때 침묵을 채우기 위해 꺼내는 말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입니다. 사실 저도 이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라든가 일정이 약간 빠듯하긴 한데 해볼게요. 라든가
이런 말들이 상대방한테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를 읽힙니다. 재벌 2세들, 특히 해외 교육을 받은 경우 이 침묵 훈련을 정말 철저하게 받습니다. 상대방이 제안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봅니다. 이 침묵이 상대방한테 어마어마한 압박감을 줍니다. 상대방은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더 조건을 좋게 해야 하는 건지 불안해하면서 스스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협상의 주도권이 넘어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침묵에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침묵이 생기면 내가 뭔가 잘못됐나, 저 사람이 화가 났나,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면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걸 알고 그 침묵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대화에서 항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한테 왜 어려울까요?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이 걱정들이 침묵을 못 참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승인 의존성과 연결됩니다. 상대방이 시선이 두려워서 침묵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능력입니다. 이건 조금 더 고급 기술인데요. 바로 거절의 품격화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절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씁니다. 첫 번째는 미안함을 잔뜩 담아서 거절하는 것. 죄송한데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한 번 더 밀어붙이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이유를 너무 많이 설명하면서 거절하는 것. 제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엔 좀 어렵네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 이유들을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여러분은 거절할 근거를 잃게 됩니다. 재벌 2세들은 거절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들의 거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최소화합니다. 이유가 많을수록 반박당할 구멍이 많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거절의 이유는 하나 또는 아예 없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두 번째, 감정을 중립으로 유지합니다.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담지 않습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안을 제시하되 책임은 넘깁니다. 이번엔 제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향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면 거절이면서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상대방이 무리한 부탁을 해옵니다. 훈련된 사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번엔 제 스케줄상 맞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단호함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쌓이면 사람들이 무리한 부탁을 들고 오는 빈도 자체가 줄어듭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 나온 모든 능력을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바로 감정 레버리지를 역이용하는 능력입니다. 감정 레버리지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렛대로 삼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입니다. 이게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옵니다. 야, 오랜만이다. 나 요즘 많이 힘들었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고.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부탁이 들어오면 그 부탁을 거절하기가 심리적으로 훨씬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여러분의 공감 능력을 레버리지로 사용한 겁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이게 훨씬 정교하게 사용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엄청난 친절을 베풀고 그 다음에 부탁이나 조건 변경을 요구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뭔가를 받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재벌 2세들은 이 패턴을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누군가 갑자기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기 시작하면 다음에 뭔가 들고 올 게 있구나 하고 먼저 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세상을 보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들은 감정 레버리지를 감지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합니다. 어떻게요? 감정은 받아들이되 결정은 분리합니다. 네가 힘들었다는 거 알아. 그 마음은 진심으로 이해해. 근데 이번 부탁은 내가 어렵겠어. 이 두 문장이 동시에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결정도 같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 레버리지에 더 취약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더 자주 호구가 되는 구조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뭔가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걸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자동 반응을 상당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하는 결정은 최소한 하루, 가능하면 이틀을 미루는 겁니다. 오늘 당장 답을 드리기 어렵고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구해줄 겁니다. 이제 6번째, 그리고 마지막 능력으로 갑니다. 이건 재벌 2세들이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덜 알려져 있지만 가장 장기적으로 강력한 능력입니다. 바로 자기 가치를 스스로 설정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협상 테이블에서 또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무의식적으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내 가치가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호구의 심리 구조입니다. 재벌 2세들은 반대로 훈련됩니다. 내 가치는 내가 설정한다. 이게 말로는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 내면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항상 타인의 평가를 통해 나를 인식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적표, 인사고과, 좋아요, 숫자, 이 모든 게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재벌 2세들은 어릴 때부터 다른 메시지를 받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게 단순한 자존감 이야기가 아닙니다. 협상에서 직접적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협상 상대가 여러분의 제안을 무시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 가치를 외부에서 찾는 사람은 이 반응에 즉각적으로 흔들립니다. 혹시 내가 너무 높게 불렀나? 이 사람이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가? 하면서 스스로 조건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기 가치를 내부에서 설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는 이 가격이 이 가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택은 고객님께서 하시는 거지만요. 이 말의 핵심은 상대방의 반응이 내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태도가 역설적으로 상대방한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협상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걸 어떻게 훈련하느냐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자신한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행동할 것인가? 이건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건 하루의 프레임을 내가 먼저 설정하는 훈련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하루의 프레임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이게 재벌 2세들이 어릴 때부터 직간접적으로 훈련받는 가장 근본적인 심리 기술입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능력을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의도를 먼저 읽는 능력.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목적을 파악하는 것. 두 번째, 언어 프레임을 장악하는 능력. 상대방의 전제를 인식하고 새 기준을 세우는 것. 세 번째, 침묵을 무기로 쓰는 능력. 먼저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 네 번째, 거절을 품격 있게 하는 능력. 이유를 최소화하고 감정을 중립으로 유지하는 것. 다섯 번째, 감정 레버리지를 역이용하는 능력. 감정은 받아들이되 결정은 분리하는 것. 여섯 번째, 자기 가치를 스스로 설정하는 능력.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내부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이 6가지는 재벌 2세들이 타고난 게 아닙니다. 훈련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그 훈련의 구조를 이미 알게 된 겁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화 속에서 이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상대방이 프레임을 깔 때 그게 보이고, 감정 레버리지를 쓸 때 그게 느껴지고, 침묵으로 압박할 때 그걸 역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기술들의 목적은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내 경계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이 분명한 사람이 결국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더 오래가는 신뢰를 얻고 더 단단한 삶을 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심리 기술들을 계속 다룰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한테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호구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훈련을 못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